말의 사원 김길다. 공중벼랑을 소리 없이 기어오른다. 가냘픈 나무 줄기는 캄캄한 지하 계단을 올라와 지표를 뚫은 더듬거리는 열정으로 지상에서 소용돌이 치는 흙바람을 천천히 몸 안에 감아들였다. 그리고 나무 안에 파도치는 길을 밟아 걸어온 꽃이 자신의 얼굴을 조금씩 바깥으로 내밀고 바깥이 여릿여릿 꽃을 향해 휘어진다. 꽃 주위가 붉게 상기되고 여린 것들의 상처 속에서 두근거림이 시작된다. 흙더미에 짓지어져 파묻힌 발이 흙에 핏줄 같은 길을 내는 동안 몸박 휘어진 허공을 톡톡 퉁기는 저 손가락. 시퍼렇게 허공이 떨린다. 바르르 꽃의 입술이 벌어진다. 그리고는 허공을 찢는 저 붉은 혀. 끝에서 말이 떨어진다. 말의 사원이 위험스레 벼랑으로 올라가 있다. 두 번째 시입니다. 토마토 이민하. 둥글고 붉은 토마토가 있다. 사각의 방 안에 있다. 한 사람이 옆에 있다. 아버지 안경을 쓴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본다. 가만히 보니 애인의 얼굴이다. 그의 핏발선 두 눈이 군침을 삼키던 나를 불결한 듯 욕실로 떠민다. 입이 파랗게 허기진 나는 높다란 선반에서 꺼낸 구름으로 입안 가득 이빨을 문질러 닦고는 돌아온다. 방으로 오는데 한나절이 걸린다. 사람이 사라졌다. 둥글고 붉은 토마토가 사라졌다. 새하얀 차각의 캔버스만 놓여있다. 캔버스를 들여다보니 둥글고 붉은 토마토가 거기 있다. 나는 캔버스 안으로 들어가 두리번거린다. 둥글고 붉은 토마토 옆에 한 사람이 있다. 애인의 넥타이를 맨 그는 고개를 돌려 내게 호통을 친다. 가만히 보니 아버지의 얼굴이다. 그의 둔탁한 목소리가 군침을 삼키던 나를 불어난 듯 캔버스 밖으로 떠다민다. 나는 왼쪽 모서리에 매달려 안간힘을 쓴다. 캔버스 밖은 낭떠러지다. 아득한 곳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 들린다. 그는 내가 매달려 대롱거리는 캔버스를 들고 또 다른 사각의 방으로 옮긴다. 몸이 심하게 흔들리자 나는 캔버스에서 떨어져 끝없이 추락한다. 둥글고 붉은 토마토가 함께 굴러 떨어진다. 나는 추락하면서 둥글고 붉은 토마토를 걱정한다. 눈을 떠보니 한 사람이 옆에 있다. 아버지의 파이프를 입에 문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본다. 애인의 빨갛게 익은 혀가 내 입속으로 들어와 아침 인사를 한다. 비릿하고 물컹하다. 그의 등 너머로 둥글고 붉은 토마토가 보인다. 다시 사각의 방이다. 네, 복습합니다. 상징의 사전적 의미 뭐죠? 그러니까 상징, 추상적 개념이나 사물일 수도 있고 추상적 개념일 수도 있죠. 평화 같은 것은 추상적 개념이죠. 그렇게
평화,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또 어떻게 어떤 촉감인지 또는 어떤 냄새인지 또는 뭐 어떤 소리인지 뭐 이렇게 감각할 수 없는 개념, 그죠? 그런 추상적 개념이나 또는 사물을 뭐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낸다. 우선 추상적 개념과 사물로 생각하면 평화라면 구체적인 사물이라면 비둘기겠죠. 이렇게 비둘기로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물을 사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상징은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라고 할 수 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했어요.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비슷한 느낌은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지난 영상 보시면 돼요. 비유적인 전의가 있을 때, 네, 바로 이렇게 은유는 이렇게 비유적인 전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비유적인 전의가 있을 때 은유라는 말을 쓴다. 다른 어떤 대상이나 행동을 그냥 단순히 대신하기만 하면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것을 대신하기만 하면 그것은 상징이에요. 이 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상징과 다른 점을 금방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원관념이, 그러니까 나비가 꽃에 날아든다라고 했을 때, 이때 나비는 그냥 상징의 관점에서 보면 나비는 남자를 뜻하고 꽃은 여자를 뜻하죠. 근데 이제 이것은 상징이 아니고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나비는 남자를 상징하고 꽃은 여자를 상징한다라고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암시적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남자가 꽃이다라고, 아니 남자가 나비다라고 했을 때 나비의 속성이 남자에게 전이가 돼요. 그렇죠? 여자는 꽃이다라고 했을 때 꽃의 속성이 여자에게 전이 되죠. 근데 그런 전이가 없이 단순히 나비는 무조건 남자를 상징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냥 상징이겠죠. 근데 나비의 속성이 남자에게 전이되기 때문에 그것은 암시적 은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상징과 그 차이가 좀 이해되시죠? 네, 안 되시면 끝까지 댓글로 질문하세요. 자, 상징의 기능과 성격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비유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상징은 동일성, 다의성, 암시성, 문맥성의 성격을 갖는다. 동일성, 당연히 뭔가 좀 비슷한 좀 성격을 가진 거 가지고 동일하게 취급하겠죠. 다의성, 의미가 많아요. 암시성, 네, 암시적이고 문맥성, 문맥에 따라서 그 상징이 달라지겠죠. 그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바퀴를 볼까요? 바퀴. 맹문제 시인의 시고요. 바퀴는 정직하다. 어느 바퀴살 하나 깨부리지 않고 있는 힘 다해 제 길을 간다. 네, 이거 딱 봐도 뭔가 느낌이 있어야 돼. 이렇게. 바퀴는 정직하다. 이 바퀴의 속성이 어디에 전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상징이에요, 이런 게. 어느 바퀴살 하나 깨부리지 않고 있는 힘 다해 제 길을 간다. 이 좀 상징과 아까 나비가 꽃에 날아든다 할 때 나비의 속성이 나비가 남자를 상징하지만 나비의 속성이 남자에게 전이 된다는 점에서 암시적 은유죠. 근데 이 바퀴는 무엇에 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추상적 관념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네. 바퀴가 어떤 추상적 관념을 상징해요. 뭘 상징하는지 좀 보면 되겠고요. 어느 바퀴살 하나 깨부리지 않고 있는 힘 다해 제 길을 간다. 네, 딱 느낌 오죠? 이 정도면 바퀴는 정직하고 깨부리지 않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간대요. 바퀴는 어쩌면 정직성, 성실성,
뭐라 그럴까요? 또 뭐 충실성, 그죠? 충실하다는 거에 착실성 이런 것들을 또 상징하겠죠. 근데 그것만 상징한가? 다이성을 갖는다고 그랬죠. 상징은 동일성과 동시에 다이성을 가져. 진창이 있어도 목 노리는 칼날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간다. 이번에는 또 뭘 상징하고 있어요? 박해가 용기를 상징하기도 하죠. 이렇게 다이성을 갖는다는 거죠. 굴러가는 바퀴를 보고 있으면 주춤거린 나의 세월도 용서된다 라고 합니다. 네, 자기 주춤거리는 자기의 세월도 용서가 된다. 왜요? 주춤거리지만 계속 굴러왔죠. 네, 그래서 바퀴처럼 향할 용기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주춤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아직 바퀴처럼 이 바퀴가 지금 용기를 상징하고 있는데 여기다 용기가 또 드러났죠. 남아있기 때문이다. 상징이 갖는 일차적인 성격은 뭐다? 동일성이다. 동일성과 다이성을 기억할 수 있겠죠. 이 시에서는 네, 동일성, 용기와 동일성을 갖고, 그죠? 바퀴가 용기와 동일성을 가져요. 네, 또 바퀴가 착실성, 성실성 이런 것들과도 동일성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다이성도 갖고 또 문맥성도 갖고 문맥에 따라서 암시성을 갖죠. 당연히 상징이나 은유나 다 암시성을 갖죠. 드러내지는 아주 눈에 띄게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네, 그 유명한 체게바라입니다. 체게바라 혁명의 상징인가요? 체게바라 참 인생 이렇게 체게바라처럼 산다면 참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아무튼 어마무시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체게바라 핀셋이라는 시인데요. 핀셋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비가 남자에게 나비의 속성이 어떤 남자에게 전이되듯이 핀셋의 속성이 어디로 전이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상징입니다. 이런 거. 네, 그냥 상징이에요. 이것도 아마 상징물이 구체적인 사물인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그 핀셋이 상징하고 있는 그 의미는 핀셋이 상징하고 있는 대상은 아마도 추상적 관념일 것 같아요. 느낌에 딱 제목만 봐도 그렇게 느낌이 오죠. 상징하는 상징물이 구체적이면서도 그냥 느낌을 주죠. 뭔가 관념적인 추상적인 관념을 상징하겠구나. 그러니까 상징물은 표상하는 그 대상과 동일성을 갖죠. 표상한다 이 말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드러낸다라는 말이죠. 어떤 형태를 갖추어서 모양을 갖추어서 드러낸다 이런 말이죠. 혁명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돕는 의사와 같은 것이다. 의사와 같대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비유를 한 거죠. 혁명이 의사와 같대요. 왜냐하면 혁명은 뭐 하는 거니까 새로운 생명의 뭔가를 탄생시키니까 의사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혁명은 그 무엇을 탄생시키죠. 어떤 이념이나 뭐 정의, 새로운 어떤 세상을 탄생시키니까 혁명이겠죠. 이때 혁이라는 것은 그 가죽 혁자예요. 가죽을 벗기듯이 확 바꾸는 것. 네, 그래서 가죽 혁자입니다. 가죽을 벗기듯이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혁명은 핀셋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죠. 의사가 핀셋이 필요하지 않으면 핀셋을 사용하지 않듯이 혁명은 핀셋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노동자들이 핀셋을 요구할 때는 이게 필요할 때는 이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번역이 영어를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망설임 없이 사용한다, 요구하다와 필요하다가 영어에서는 거의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바꿀 때는 필요할 때는 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이 번역하신 분이 요구하다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해요.
모르겠어요. 뭐 원문을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노동자들이 핀셋을 요구할 때는 망설임 없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혁명의 자세인 것이죠. 네. 동일성의 성격만 보자면 치환 환유와 비슷하대요. 치환 은유와 비슷하다. 환유가 아니고 은유죠. 동일성의 성격만 보자면 치환 은유와 비슷하다. 차이성 은유라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성 속에서 동일성을 추구하죠. 네. 그래서 그러나 치환 은유는 1대1 관계인 반면에 상징은 다이성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네. 내 마음은 호수다 할 때 1대1 대응 관계인데 상징은 그게 아니라 다이성을 갖는데요. 네. 탑, 국가려, 탑이 국가. 예, 이거 안 써놔도 탑 하면은 뭐, 그냥 탑은 어떤 거예요? 이은봉 시인의 시인데, 탑.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제를 좀 안 달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제를 달아놓는 바람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시인은 다 이유가 있어서 달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안 써놨으면 탑이 참 다양한 것들을 상징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탑 해놓고 국가 써놓으니까, 그랬겠네요. 저 같은 사람들이 탑을 워낙 다양하게 해석할까 봐서 여러 가지 해석하지 말고 국가로만 보라라고 시인께서는 이렇게 부제를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게 맞겠죠. 탑은 여러 가지를 상징할 수가 있는데 그런 다른 상징은 하지 말고 국가만 생각해서 이 시를 읽어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50년 잠깐만요. 네, 제주 삼다수입니다. 제가 제주 삼다수를 강구하는 것 같네요. 50년을 쌓아올린 공든 탑이다. 50년을 쌓아올렸대요. 뭘요? 국가를. 여기서 이 공을 들여서 만든 나라이다. 이런 거겠죠. 올해 들어 겨우 준공식을 치른 탑이다. 건물을 준공식, 낙성식이라고도 하죠. 낙성식. 저는 낙성식의 한자가 참 이해가 안 됐었는데, 낙이 떨어질 낙자에 이룰 성자를 써요. 왜 그게 준공식의 의미를 갖는지. 준공식하고 같은 말인가? 낙성식은 완성했을 때 하는 건데, 그죠? 겨우 준공식을 치른 탑이다. 겉모습만 간신히 치장을 올린 탑이다. 이제 국가로서 겨우 이제 좀 모습을 갖추었는데 완전히 정착된 민주주의나 이런 어떤 이념이 정착된 나라는 아닌가 봐요. 그죠? 이념이 정착되진 않았고 그 국가의 이념이 좀 불안할 수도 있겠죠. 탑 쌓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드러졌나,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찌그러졌나, 저 국가의 모습을 갖추느라고 특히 우리나라 근대사가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군홧발에 짓밟히고 또 뭐 외적에 또 침입도 받고 또 이념 전쟁도 하고 이러면서 그것 따위는 묻지 않는다. 한가하게 되묻지 않는다. 나라를 갖춘 모습만으로도 얼마나 간신히 쌓았는데 그런 것 묻는 것은 사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바람이 탑 주위를 맴돌고 있다. 이렇게 딱 하면 탑이 나란데, 그죠? 나란데. 자, 바람이 탑 주위를 맴돌고 있다 했을 때 바람이 또 상징하는 바가 뭘까? 바람의 속성이 어딘가로 전이되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상징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뭔가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탑이 국가니까 국가에 부는 바람이라는 게 물론 뭐 외침일 수도 있겠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딱 보니까는 뒤에 이렇게 뭐 나와요. 이렇게. 네, 이게 바로 사상 같은 거겠죠. 네,
어떤 국가에 부는 바람이라는 게 사상일 수도 있고, 물론 쿠데타 같은 어떤 폭력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자본주의 사상입니다. 자본 이념. 자본주의 이념이 탑 주위를 맴돌고 있대요. 바람이 살랑살랑 꼬리를 치고 있다. 자본주의가 살랑살랑 꼬리를 친대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욕망에 호소하죠. 인간의 근본에 깔려있는 본능적인 욕망, 그죠? 억누르지 못하는 그 욕망에 호소를 하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가, 그죠? 그 나라의 사람들의, 백성들의, 국민의 욕망을 살랑살랑 자극하고 있어요. 자본, 여기 자본 나오죠. 자본의 바람, 지구환이 세계환이 운운하며 바람이 제 몸을 발가벗고 있다. 바람이 제 몸을 발가벗고 유혹해요. 그죠? 그래서 탑의 아랫도리를 감싸고 있대요. 참 이렇게 표현 잘했죠. 이렇게 바람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바람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마치 성적 욕망인 것처럼, 그죠? 몸을 발가벗고 탑의 아랫도리를 감싸고 있대요. 이러면 이제 그 매혹에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자본주의 유혹에서. 바람에겐 국경이 없다. 그런 말 많이 있죠. 시장에는 국경이 없다고. 시장은 국경이 없어서 막 넘나들죠. 그래서 거대 자본 기업들이 한 나라에 침입하면 그 나라를 다 지배해 버린다든가.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다른 나라들, 약한 나라들, 후진국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이게 워낙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마침내 엉덩이를 흔들며 몸 맡기는 탑. 네, 이제 넘어갔어요. 이제 자본주의 유혹에 욕망에 사로잡힌 탑에 사는 그 백성들이 넘어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엉덩이 흔든다 이 말도, 이렇게 엉덩이도 어디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엉덩이의 속성이 어디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의 상징일 수가 있죠. 마침내 엉덩이를 흔들며 몸 맡기는 탑, 네, 엉덩이. 그러니까 이거는 유혹에 넘어간 상태를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탑, 녹아서 함부로 바람이 되는 탑, 녹아서 이제 완전히 넘어가서 그냥 탑도 자본주의에 빠져버렸죠. 자본주의 국가가 돼요. 너무 늦었어요. 탑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뭔가 그 자본주의는 욕망에 휘둘리는 시대인데, 욕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상, 네, 그런 사상의 국가인 시대는 끝났대요. 하며 탑이 턱 맹놓고 있다. 한 점 깃털로 흩날리고 있다. 이제 바람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그냥 탑은 다 바람이 되고 겨우 깃털 하나 흩날리고 있대요. 아무런 반성도 회한도 없이. 반성, 후회, 뉘우칠 회자에 탄식할 한자죠. 뉘우쳐서 뉘우칠 회, 탄식할 한. 네, 뉘우치거나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거나 그런 거 후회도 없어요. 그냥 홀라당 홀홀홀 넘어가 버렸죠. 네, 그렇다라고 탄식하는 시입니다. 다의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이 말이죠. 다의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시의 무늬를 다양하게 그려줌으로써 깊이 있는 시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경우는 탑을 다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국가하고 탁 그냥 고정시켜 버렸죠. 왜요? 탑이 워낙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네, 아예 그냥 국가로만 보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 하나 보겠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노향림 시인의 배꼽입니다.
꽃에도 배꼽이 있는가? 흔적 없이 죽음을 수납하는 꽃들에게 배꼽이 자란다 라고 하는데, 꽃에도 배꼽이 있는가? 사실은 꽃에 배꼽이 있는 것을 보고 시인이 이렇게 썼겠죠. 근데 뭘 봤을까요? 꽃에는 한가운데 꽃술이라는 게 있죠. 수술과 암술이 있는 것. 네. 여기 이 꽃에도, 아이고, 너무 꽃술이 너무 적네요. 이 부분. 이거는 이제 버베나라는 식물인데, 버베나입니다. 많이 보실 거예요. 주변에 많아요. 버베나라는 식물은. 근데 이제 그 꽃에도 배꼽이 있는가? 만약에 이게 과일나무라면, 꽃에도 배꼽이 있는가? 흔적 없이 죽음을 수납하는 꽃들에게는 배꼽이 자란다. 한번 이 시 다룬 적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배꼽은, 이 배꼽이라는 것이, 꽃에도 배꼽이 있는가라고 했는데, 이 배꼽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다이성을 갖는다는 거죠. 배꼽, 생명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배꼽, 자기가 이제 죽을 때 어떤 그 죽음의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원천은 항상 죽음의 고향이기도 해요. 돌아갈 곳. 그러게 또 뭐 그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가 있는데, 또 생명의 지속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배꼽에 의해서 한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생명의 이어짐을 상징할 수도 있겠고, 그런 면에서 이 배꼽이라는 것은 다이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흔적 없이 죽음을 수납하는 꽃들에게 죽음을 수납한다. 네. 죽음을 수납하는 꽃들이라고 합니다. 배꼽이 자란다. 그러니까 꽃이 시들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뭐 꼴까닥하고 죽는 게 아니라, 계속 죽음을 수납하는 과정이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꽃이 계속 시간이 한 15일 이렇게 피어 있다면 15일 동안 계속 죽음을 수납해서 꽃잎이 떨어지고 과일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꽃잎이 떨어지는 과정을 죽음을 수납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죠. 열매를 탄생시켜가는 과정. 열매를 탄생시켜가는 과정을 죽음을 수납한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죠? 흔적 없이 죽음을 수납한대요. 그리고 꽃은 죽음을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이제 꽃은 지게 되겠죠. 지면서 배꼽이 자란다 이 말이죠. 과일이 과일이 생기는 거죠. 그 과일에는 또 새로운 생명이 이어지겠고 씨앗이 있고 그러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작품은 말의 사원, 김길라 시인의 시입니다. 말의 사원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말이고 또 말의 사원은 무엇인지 시를 읽다 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건 시인이 의도한 거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벼랑을 소리 없이 기어오른다. 벼랑도 공중벼랑이래요. 네, 공중벼랑이란 말이 설마 사전에 있지는 않겠죠. 시인이 만든 단어이겠죠. 공중벼랑을 소리 없이 기어오른다. 가냘픈 나무 줄기는 캄캄한 지하 계단을 올라와 지표를 뚫은 더듬거리는 열정으로 지상에서 소용돌이치는 흙바람을 천천히 몸 안에 감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제 공중벼랑을 소리 없이 기어오른다. 나무가 이렇게 성장하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소리 없이 기어오른다. 가냘픈 나무줄기. 가냘픈 나무줄기는 이렇게 물론 가냘픈 나무의 줄기 이런 뜻이라면 이렇게 띄었어도 되는데요. 나무줄기는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으니까 붙여 쓰도록 하시고요. 네, 시인은 이것을 이렇게 일부러 떼쓴 것 같아요. 네, 가냘픈 나무 줄기는 캄캄한 지하 계단을
올라와 지표를 뚫은 더듬거리는 열정으로 지상의 소용돌이치는 흙바람을 천천히 몸 안에 감아들였다라고 하는데, 몸 안에 감아들였대요. 그런데 여기서 그죠? 이렇게 캄캄한 지하 계단을 올라와, 그죠? 이렇게 캄캄한, 그리고 지표를 뚫은 더듬거리는 열정으로 지상에서 소용돌이치는 흙바람을 천천히 감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성장 과정을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이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쓴 것 같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캄캄한 지하 계단을 올라와서 지표를 뚫었대요. 지하에서 이렇게 뭔가 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이런 어떤 경험들 때문에 그 열정으로 지상에서 소용돌이치는 흙바람을 천천히 몸 안으로 감아들였다, 이 말은. 그렇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무는 어떤 성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아무래도 그죠? 말이 사는 어떤 말이 거처한 어떤 뭐랄까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져가는, 또는 그러니까 어떤 수도사가 수도를 하는 어떤 그 사원이 있듯이 말도 마치 수도사처럼 그 어떤 뭔가 수도사가 깨달음을 얻듯이 말이 의미를 가져가는 그런 어떤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수도사가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어가고, 또 어떤 그런 듯이 말도 수행을 하면서, 우리 인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말도 수행을 하면서 어떤 의미를 가져가는, 의미를 갖게 되는, 또는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무 안에 파도치는 길을 밟아 걸어 나온 꽃이, 그렇게 해서 이제 꽃이 나오고 있어요. 말이 꽃이에요. 꽃이 이런 수행 과정을 거쳐서 꽃이 나온대요. 그게 꽃이. 파도치는 길을 밟아 이 꽃을 이제 수도사라고 봐야겠네요. 말이 꽃이니까, 그죠? 자신의 얼굴을 조금씩 바깥으로 내밀고, 말이 바깥 세상으로, 꽃이 어느 그 성질을 띠고서,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쳐서 성질을 띠고서 바깥으로 내민다고 해요. 바깥이 여릿여릿 꽃을 향해 휘어진다. 이 꽃은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진 말이죠. 꽃이 향기를 가지고서 어떤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듯이 말도 어떤 말의 향기가 있겠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향기가 주변에 영향을 미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상징으로서 역할을 하죠. 이렇게 꽃추위가 붉게 상기되고, 꽃추위가 붉게 상기되고 여린 것들의 상처 속에서 두근거림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네. 꽃이 이제 즉 꽃 주변이 꽃의 영향을 받듯이, 또 말도 말의 주변은 또 말의 영향을 받는 거죠. 말은 어떤 향기를 띠고, 물론 나쁜 향기일 수도 있고 좋은 향기도 일 수도 있는데, 말의 그 향기는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죠. 상처 속에서 두근거림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네, 말이 어느 정도 과정이 폭력성의 과정, 또 폭력성의 과정을 거쳐온 말이라면, 폭력성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말이 거칠잖아요. 그러듯이 말은 그런 어떤 성질을 갖게 되고 또 향기를 갖게 되는 거죠. 흙더미에 짓지어져, 짓자가 이렇게 이걸 이제
접두사라고 하죠. 네, 접사. 이게 맨 앞에 붙으면 접두사라고 하고, 만약 맨 꼬리에 붙으면 미사겠죠. 이 짓자는 접두사라고 하는데, 함부로 마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흙더미에 마구 짓지어져서 파묻힌 발이, 그렇게 좋은, 무난하고 행복한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쳐온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발이네요, 발. 거기, 그죠?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약간 그 폭력성을 띤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꽃이죠, 꽃. 네,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고. 흙의 핏줄 같은 길을 내는 동안, 네, 이제 막 퍼져나가요. 예. 몸 밖에 휘어진 허공을 톡톡 퉁기는 내 꽃이 피나 봐요. 이렇게. 그럼 이 꽃을 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 네. 네. 근데 꽃이 피어요. 이제 저 손가락 시퍼렇게 허공이 떨린다. 네. 이 세상에 이렇게 말이 꽃처럼 막 함부로 피면, 네. 세상이 떨어요. 파르르 꽃의 입술이 벌어진다. 그리고는 호응을 찌르는 저 붉은 혀, 위험스레 벼랑으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위험스레 벼랑으로 올라간대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말이, 잠깐만요. 뭐가 좀, 아이고, 제가 이게 좀 빼먹은 것 같아요. 파르르 꽃의 입술이 벌어진다. 그리고 허공을 찢는 저 붉은 혀, 끝에서, 아이고, 이게 한 줄을 빼먹고 썼네요. 끝에서, 말이 떨어진다. 말이 떨어진다. 그리고 말의 사원이, 말의 사원을 한자로 썼습니다. 이렇게 사원. 말의 사원이 위험스레 벼랑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저 붉은 꽃잎이겠죠. 꽃잎이 활짝 피었는데 그 끝에서 말이 떨어진대요. 말. 네. 말의 사원이 말이 꽃이라면, 그죠? 사원은 나무 정도가 될까요? 그래서 위험스레 벼랑으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나무가 벼랑에 서 있는 것처럼, 그죠? 즉 말이 그러니까 나무가 벼랑에 서 있는 것처럼, 네, 아주 그 말의 사원, 그죠? 말이 어떤 수행하는 그 어떤 터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위태로운 거죠. 말이 벼랑에 서 있으면 위태롭듯이 말이, 즉 사람이 성장하는 그 과정이, 또는 그 말을 배워가는 그 과정이, 환경이 어떤 좀 그 위태로우면, 그죠? 나무처럼 그렇게 위태롭다고 합니다. 네. 좀 더 이렇게 명료하게 말하고 싶은데 참 떠오르는 말이 없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표현인데, 그죠? 이렇게 그냥 좀 상상을 해봐요. 꽃이 말이고 나무가 말의 사원이라면, 그죠? 나무가 말도 사원에서 수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꽃이 나무에서, 땅에서부터 나무를 거쳐서 저 가지 끝에서 피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나무가 벼랑에 서 있으면 꽃도 나무도 다 위태롭잖아요. 그런데 말의 사원이 그렇게 벼랑에 서 있으면 바로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죠. 네. 자, 상징은 암시성을 바탕으로 비록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실체에 도달하기 위해 분위기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합니다. 이 암시성을 바탕으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이 있을 수도 있죠. 왠지 더 깊이 있는 시 같고 그 실체에 도달하기 위해 분위기를 창출하는데 기여한대요. 분위기. 네. 왠지 깊이 있는 시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 토마토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죠? 꼭 이 시를 제가 설명을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는데 이 시의 설명을 들으시고 이러한 종류의 시를 꼭 상상해 보시길 바래요. 꼭 한 번씩 시도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해야 되는지, 그죠? 시적 상상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끝까지 밀어붙여 보는 것. 한번 그런 과정도 필요하죠. 잘 쓰면 어떻고 못 쓰면 어때요? 해보는 게 중요하죠. 네. 그걸 재밌게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이 토마토도 뭔가를 상징하겠죠. 왜냐하면 토마토의 속성이, 토마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다른 무엇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징입니다. 근데 토마토 딱 하면은 우리가 왜 복숭아 하면은 왠지 좀 뭐랄까요, 약간 좀 방탕한 느낌이 있죠. 이렇게 좀 유격적인 느낌이 있는데, 토마토 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았죠. 왜냐면 일단 토마토가, 우리 순수 토종 어떤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좀 약간 이국적인 맛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진짜 토마토 그러면 왠지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네, 빨간색. 우리가 빨간색 하면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뭐 뜨거움도 있고 열정도 있고 다양한데 그런 것들을 상징할 수가 있죠. 네, 한번 봐요. 둥글고 붉은 토마토가 있다. 제가 이 꽃을 좀 몇 개 소개해 볼게요. 자, 이 꽃은 인동덩굴이라고 그래요. 이런 꽃들을 보면은 이 생김새들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하얀 입술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뭔가 차가운 어떤 향기를 지닐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토마토에 대해서 그러듯이, 이거는 수세미 오이라는 꽃인데, 이 꽃술이 아주 특이하죠. 왠지 주름이 잔뜩 있는 것 같아서 어쩌면 이것이 사람의 뇌일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 수세미 오이 꽃은 어쩌면 생각이 많은 철학자일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상상은 자유니까 실컷 하면 돼요. 왠지 이 꽃술 자체가 뇌처럼 생겼잖아요. 뇌. 그래서 이 꽃은 뇌를 닮았으니까 생각도 많을 것 같고, 이 꽃은 앵초라는 꽃입니다. 앵초. 꽃잎이 5개고 꽃잎은 각각 이렇게 하트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앵초라는 것은 하트 모양을 그리는 걸로 봐서 5가지 한 5가지 사랑을 지니고 있겠구나 상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러죠. 상상은 자유니까 막 하면 돼요. 이거 법에는 좀 잎이 아주 특이해요. 잎이 이렇게 줄기를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까칠까칠하고 이렇게 털도 그냥 좀 굉장히 까칠까칠합니다. 이렇게. 네. 특히 뭐 관공서 같은 데 많이 심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토마토도 둥글고 붉은 토마토가 있다. 사가 그 방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둥글둥글하고 붉은 토마토 하면 왠지 붉은 토마토, 붉은색. 여기서는 아마도 욕망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붉은 토마토가 있다. 사가 그 방 안에 있다. 욕망은 무의식 세계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붉은 토마토 안에 무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사가 그 방 안에 있대요. 의식의 방 안에 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사각 그러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상징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사각은 그림 그리는 어떤 캔버스일 수도 있고 또 사각의 링이라고 해서 싸움터 있잖아요. 싸움터. 그죠? 곤투 할 때 쓰는 곤투 샵장 링 안
바닥을, 링 안의 바닥을 이렇게 사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이제 무의식 속의 욕망이라면, 욕망은 무의식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각의 방은 의식의 방이겠죠. 사각 각져 있고, 둥근 건, 토마토는 둥글둥글하고, 사각은 각져 있고, 뭔가 날이 서 있죠. 이렇게 모서리가 서 있고, 그래서 의식의 방일 수도 있어요. 또 현실의 방일 수도 있죠. 의식은 현실에 있는 거니까. 한 사람이 옆에 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있대요. 사각의 링 안에 한 사람이 옆에 있다. 뭐 어쩌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이 안경을 쓴 아버지 안경을 쓴 그라고요. 아버지 안경을 쓴 그. 어쩌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죠. 아버지 안경을 썼다 이 말은 네, 굉장히 그 싸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의식의 아버지 안경을 썼다면 이성적인 어떤 안경일 수도 있겠고 아버지의 이성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고 또 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이성이라면 냉정한 이성이고 또 의식이라면 그렇죠? 무의식과 싸워야겠죠. 이제 고개를 들려 나를 본다. 좀 무의식의 욕망 속에 빠져 있는 나를 본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 애인의 얼굴이다. 어쩌면 자기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그 투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의 핏발선 두 눈이 군침을 흘리던 핏발선 두 눈이려 시선 투쟁을 하는 거죠. 시선으로 투쟁을 해요. 그 의식은 무의식을 자기 시선 안에 가두려고 하듯이 시선 투쟁을 어쩌면 타자일 수도 있겠죠. 타자가 시선 투쟁에서 나를 자기 그 시선 안에 가두려고 해요. 네. 왜 그 시선 투쟁하면은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사르트르의 그 출구 없는 방에 보면 시선 투쟁이 나오죠. 군침을 흘리는 나를 욕망에 사로잡힌 나를 불결한 듯 욕실로 떠다민다. 입이 파랗혀기진 나는 높다란 선반에서 꺼낸 구름으로 구름이려 높다란 선반에서 욕망이라는 것은 원래 드높기만 하고 그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입안 가득 이빨을 문질러 닫고 돌아온다. 방 안으로 오는데 사각의 방이죠. 방 안으로 오는데 한나절이 걸린다. 좀 무의식의 욕망 속에 빠져 있다가 그죠? 의식의 현실 방으로 돌아오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 사람이 사라졌다. 네, 욕망이 사라지면 싸울 대상도 없죠. 우리는 욕망.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욕망이 있으면 자꾸 싸울까요? 인간의 욕망은 알고 보면 내가 인간이 욕망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이 아니고 타자의 욕망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라고 하죠. 누가 자크 라캉이 하는 말이죠. 인간은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라고 말해요. 네. 영어로 man desires what others desire라고 표현하는데, 즉 인간은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왜 자꾸 욕망이 강하면 싸우는 이유는 바로 내가 나의 욕망을 하면 싸울 이유가 없을 텐데, 타자의 욕망을 내가 욕망하기 때문에 자꾸 투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둥글고 붉은 토마토가 사라졌다 해요. 그래서 새하얀 사각의 캔버스만 놓여 있다. 욕망이 사라지면 투쟁할 대상도 없겠죠. 지금 뭘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토마토 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상상을 펼쳐갑니다. 캔버스를 들여다보니 물론 캔버스는 그림 그리는 천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사각의 링, 바닥일 것 같아요. 권투할 때. 들여다보니 둥글고 붉은 토마토가 거기에 있다. 네, 이제 투쟁할 장소를 쳐다보니까 뭐가 생겨? 다시 무의식의 욕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생겼어요.
나는 캔버스 안으로 들어가 두리번거린다. 둥글고 붉은 토마토 옆에 한 사람이 있다. 또 나에게 욕망이 생기니까 내가 욕망하는 걸 욕망하면은 그 토마토 옆에 한 사람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근데 이때 왜? 내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기 때문에 투쟁할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 토마토, 붉은 토마토 하나 놓고, 즉 욕망 하나를 놓고 이제 싸우게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인의 넥타이를 맨 그는이라고요. 같이 싸우려고는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대상인가 봐요. 고개를 돌려 내게 호통을 친다. 가만히 보니 아버지 얼굴이 이 아버지하고 욕망을 두고 싸워야 돼요. 근데 어쩌면 이성의 의식과 그죠? 무의식의 욕망이 싸우는 거겠죠. 네, 진짜 아버지는 아니겠죠. 여기 있는 것들은 진짜 실제하는 건 없어요. 다 시인의 상상 속에서만 있는 거죠. 실제하는 건 아마 토마토 하나일 것 같아요. 그의 둔탁한 목소리가 군침을 삼키던 나를 불어난 듯 캔버스 밖으로 떠다민다. 캔버스 밖으로 떠다민대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이제 이성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투쟁의 장소에서 밀려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나는 왼쪽 모서리에 매달려 안간힘을 쓴다. 의식의 현실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죠. 욕망의 세계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캔버스의 밖은 낭떠러지다. 그죠? 낭떠러지. 좀 끝없이 떨어져가는 저 깊은, 원래 무의식의 세계는 깊은 바다의 비유가 되죠. 아주 깊숙한 곳, 심연. 의식의 세계는 바닷물에서 수면 위에 있는 부분이 의식의 세계고, 그러니까 빙산으로 생각하면 되죠. 수면 위에 떠 있는 빙산이 의식이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빙산이 떠 있는 부분은 아마 10%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0%는 밑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의 심연은 그렇게 깊어요. 아득한 곳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 들린다. 그는 내가 매달려 대롱거리는 캔버스를 들고 다른 사각의 방으로 옮긴다라고. 네. 어떤 욕망의 장소 또 투쟁의 장소가 바뀌어요. 몸이 심하게 흔들리자 나는 캔버스에서 떨어져 끝없이 추락한다라고요. 네. 어디로? 무의식의 세계로 추락한대요. 둥글고 이제 무의식의 세계로 추락하니까 거기는 욕망의 세계겠죠. 둥글고 붉은 토마토가 어쩔까요? 네, 같이 가요 이제. 그죠? 네, 같이 가는데 좀 뭔가 이상해져요. 나는 추락하면서 둥글고 붉은 토마토를 걱정한대요. 이렇게 추락하면서. 네, 그 욕망을 걱정하나 봐요. 눈을 떠보니 한 사람이 옆에 있다. 아버지의 파이프를 문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본다라고 해요. 아버지의 파이프를 문 그. 그래서 파이프를 물려면 자기 걸 물지 왜 하필 아버지의 파이프를 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그 아버지의 욕망을 욕망하고 자녀들은 다 부모의 욕망을 욕망하죠. 부모가 강요한 욕망이잖아요. 고개를 돌려 나를 본다. 애인의 빨갛게 익은 혀가 내 입속으로 들어와 아침 인사를 한다. 어쩌면 이 부분은 이제 끝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느낌이 그래요. 애인의 빨갛게 익은 혀래요, 혀. 예, 욕망의 혀겠죠. 내 입속으로 들어와 아침 인사를 한대요. 이 부분은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하면은, 그렇게,
아니면 욕망에 넘어가는 걸까요? 그의 등 너머로 둥글고 붉은 토마토가 보인다. 그는 그의 욕망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각자 자기의 욕망을 해요. 다시 사각의 방이다. 각자가 다른 욕망을 한다면 사각의 방, 물론 뭐 이 사각이 죽을 사자의 뿔각자죠. 아까는 그 넉사자의 사각의 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투쟁이 현실인데 어쩌면 욕망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사각이라는 것은 우리 사각지대라고 하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사각지대는 안 보이는 지대죠. 그 보이지 않는 그 각의 그 구역, 네, 보이지 않는 구역이죠. 우리 시선에서 보이지 않는 구역. 그래서 다시 사각의 방이다라고 하는데 그 서로 간의 시선 투쟁에서 그 시선 투쟁에 갇히지 않은 방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시선 투쟁을 하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자기의 시선 안에 가두려고 하잖아요. 둘 다 그 시선 안에 갇히지 않는 방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자가 다른 욕망을 하기 때문에 시선 투쟁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 참 멋진 것 같아요. 꼭 한번 어떤 시적 대상을 놓고 이런 상상들을 펼쳐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시도를 해봐요. 일단 시도를 해보고 뭐 아주 그냥 형편없이 써지면 어때요? 네, 괜찮아요. 다 그 과정, 아마 이 시인도 그 과정 다 거쳤을 거예요. 네,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면 이렇게 멋진 상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멋진 상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상상을 잘 펼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합니다. 상징은 이게 여러 번 하는데, 그죠? 동일성. 그 상징물이 표상하는 대상, 표상하는 대상, 의미하는 대상과 동일성을 이루고, 그런데 그 의미하는 대상이 다양해요. 그죠? 명확하지 않고 그 문맥에 따라서 다른 성질을 갖게 됩니다. 딱 이어지죠. 이렇게 동일성, 다이성, 암시성, 문맥성 하고 이렇게. 그죠? 동일성, 다이성, 암시성, 문맥성을 갖는다. 죽은 상징보다는 생생하게 다가오는 상징을 쓰기 위해서 지금 이 시처럼 시적 상상력을 최대한 확대시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가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씩 시도해 볼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알레고리와 상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감사합니다.